안녕하세요. 김태현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모셨죠.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국방안보포럼 김민석 연구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뭐 군사, 안보, 방산 네. 이런 쪽 전문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람들이 최근에 자이든 타이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연관돼서 이 전쟁에 영향을 받고 있죠. 에너지 값이라든가 주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받고 있는데 그럼 도대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라는 게 궁금해서 일단 제가 궁금해서 한번 모셔봤습니다. 그 전쟁이 시작된 지 거의 한 100일이 넘었는데 네. 그 100일 동안 처음에 전쟁은 어떤 상황이었고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전황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걸 처음부터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최대한 짧고 간결하게 설명을 하고 싶지만 이게 밀덕후로서 너무 정확히 말하면 러시아군이 진짜 이렇게까지 망할 수가 있는가, 졸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요약한 데는 약간의 내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침공 전부터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미 침공을 하기 한 1년 전쯤부터 러시아가 침공을 한다더라 뭐 이런 소문이 무성했고 그렇게 한 것도 다 근거가 있었습니다. 이게 일종의 지금 와서 돌아보면 러시아군의 양치기 소년 전략인데 우크라이나 국토 근처에 벨라루스랑 러시아가 이렇게 있는데 둘이서 합동훈련을 계속하면서 국경 근처에서 훈련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훈련인가 아닌가 긴가민가 하고 러시아군은 이거 훈련이니까 걱정 마라 평화적이고 우리 전쟁 안 한다 이렇게 말만 했는데 계속 불안하고 우리나라야 DMZ에 막 온갖 수십만 명의 병력이 남북한이 대치를 하고 있는데 보통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군대가 국경에 있다는 건 전쟁을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잘 안 하는 건데 이거를 러시아가 계속하면서 던질까 말까처럼 거의 6개월 넘게 간을 봤던 거죠. 문명 같은 게임 해보면은 국경 근처에 군사가 배치되면은 굉장히 불쾌해하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되지만 딴 나라에서는 그게 당연한 논리입니다. 왜냐하면 국경 근처에 군대가 있다는 건 침략을 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하고 말까 하는데 이게 너무 길어지니까 서방 측 전문가 그리고 사실 저도 포함해서 러시아가 전쟁을 할까라는 생각을 안 했어요. 정쟁 당일 직전까지. 왜 그렇죠? 이게 너무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양치기 소년만큼 지친 것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왔다리 갔다리 작전만으로도 러시아가 얻는 이득이 상당했기 때문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다시 불안 요소를 넣어가지고 러시아가 힘이 있다. 그리고 얘들이 내가 전쟁을 일으키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다 죽여버릴까 하면서 이제 힘도 과시하고 영향력도 넓히고 근데 사람은 한 명도 안 주고 피해도 없고 이래서 사실 계속 올해까지도 계속 그런 식으로 장난을 쳤으면 오히려 푸틴의 권력이 더 세질 수도 있었는데 이거 웬거 진짜로 침공을 해버린 거죠. 국경 근처에서의 군사훈련만으로도 충분히 얻는 게 많았으니까 저런 걸 얻으려고 하는구나. 설마 진짜 침략을 하겠어? 왜냐면 침략을 하면은 잃는 게 너무 큰데 실제로 진짜 침략을 해버렸죠. 저를 포함해서 많은 군사 전문가가 쉽게 말하면 푸틴의 똘끼를 캐치를 하지 못한 거고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매드맨이다 이렇게 할 수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침공 초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러시아가 3일 컷으로 바로 우크라이나 전역을 다 따버릴 걸로 생각했는데 실제로 3일 컷이라는 용어를 그 속어를 쓰게 된 것도 근거가 제 나름대로 있는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직업 중에 하나가 이제 에비에이션 위크라고 미국의 방위산업 항공우주산업지 특파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사 사람들이랑 그 미국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 이야기를 했을 때 거의 모든 사람들이 우크라이나군이 형편없다. 러시아군이 세계 2위다. 그렇기 때문에 3일이면 우크라이나 가 전역이 다 점령당하고 젤렌스키는 도망치고 뭐 망명정부 같은 걸로 독립운동이나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게 솔직한 심정이었는데 결과는 전혀 달랐죠. 처음에 러시아의 전략은 어떤 거였나요? 충격과 공포라고 2차 이라크전 때 미국군이 쓴 방법 그 다음에 그리고 자기네들이 고유한 특징을 섞었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점과 선을 점령해서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순식간에 점령한다 이런 전략이었습니다. 점이라는 거는 우크라이나의 주요 공항을 러시아가 자랑하는 VDV라는 공수군이 있는데 그걸 투입해가지고 공항을 점령해서 공항으로 계속 드랍십을 드랍하듯이 추가 병력을 넣고 그 다음에 선이라 해가지고 키이우로 가는 여러 가지 그 주요 간선도로들을 점령해 가면서 순식간에 쳐들어간다 이런 전략을 우크라이나 북부, 동부 그리고 남부 쪽에서 세 방향으로 진격을 했습니다. 세 방향으로. 우리나라로 비유하자면은 인천공항, 청주공항, 광주공항 뭐 이런 원주공항 이런 데를 점령한 다음에 드랍십을 계속 무제한으로 그 공수부대원들을 파견을 해서 도시를 점령한다. 그리고 이제 경부고속도로 같은 데를 점령을 해서 그 길로 이제 끝없이 이제 계속 공격을 할 수 있는 루트를 확보한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되겠네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2월 24일에 시작됐는데 3월 말까지 뭐 전혀 뭐 진척이 없어요. 키이우를 결국 3월달이 넘어가도록 점령하지 못하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러시아군이 훨씬 허접하구나. 그리고 예. 러시아군이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이렇게 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 가장 사람들이 황당해했던 것은 일명 64km 교통정체 사건이 있는데요. 예. 전쟁이 시작되고 얼마 안 지난 3월 1일부터 거의 일주일 가까이 키이우 근처에서 러시아군이 엄청나게 긴 교통정체가 일어나서 수천 대의 탱크랑 장갑차가 오도 가도 못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나라 옛날에 귀성길 행렬에서 그냥 거의 서서 있는 것처럼 예, 그냥 맞습니다. 계속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거의 이동하지 못한 채로 수천 대의 차량들이 제자리에 있어서 그때 미국 정보당국을 비롯해가지고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예. 의아해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냥 전쟁을 잘 못하다 보니까 교통 정체가 생기고 빠르게 진격을 못했다. 이게 결론이 그 됐습니다. 지휘 통제가 잘 안 됐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는데요. 그 누군가는 뭐 우크라이나가 방어를 열심히 해서 이걸 네. 막았던 게 아닌가 의혹을 제기했지만 방어를 하긴 했는데 그 수천 대를 한 번에 막을 수 있는 정도로 엄청나게 잘하지 못했고 러시아가 스스로 자멸했어요. 기름을 보급하거나 아니면 도로에 전자 사고 난 차량을 잘 치우지도 못했다던가 아니면 진격을 어느 타이밍으로 어느 순서로 갈 것인지 계획도 잘 못 짰다.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결합돼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교통 정체가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저도 이걸 대략 들었던 것 같은데 전차들을 버리거나 아니면 거기서 다 굶어 죽을 위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됐나요, 결국? 러시아 그 차량 안에 타 있던 승무원들이 밥이 안 나와서 밥 달라고 막 시위를 한 거 맞고요. 버려진 차량도 맞지만 대부분은 다 키이우를 진격하려다가 되돌아갔어요. 후퇴를 했다고 말하는 게 적절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시간 너무 끌고 나니까 이미 네. 키이우는 방어선이 쳐져 있고 우크라이나군 예비군 소집을 완료를 해서 러시아 지휘부에서 이제 키이우를 점령한 건 안 되겠다라고 사실상 포기를 한 셈이죠. 너무 늦게 했기 때문에. 그럴 정도로 이제 러시아가 졸전을 펼쳤다. 만약 그게 적절한 시기에 이제 딱 들어갔으면은 뭐 키이우가 실제로 함락이 됐을 수도 있는데 네, 맞습니다. 뭐 그러지 못했다. 이게 말하자면은 뭐 스타크래프트로 비유하면은 시즈 탱크가 적절한 위치에 딱 가 있어야 되는데 미리 가다가 갑자기 선 거예요. 막 지들끼리 꼬여서. 네, 맞습니다. 탱크들 가끔 그러잖아요. 좁은 골목에서 오도 가도 못하게 돼서 결국 거기 자기 앞마당에 다 탱크를 배치해 놓으니까 가봤자 어차피 우리 맞아 죽겠다 해서 그냥 돌아간 거네요. 스타크래프트 예를 들어가지고 한마디 더 하자면 아까 전에 제가 점과 선을 점령하는 게 목표였다는데 네. 점 그러니까 드랍십 작전도 실패를 했습니다. 대규모의 공수부대를 투입해서 여러 공항들을 습격을 했는데 이게 추가 지원을 얻기 위해서는 공항에서 전투가 안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처음 강습 그다음 공중 강습 작전을 한 러시아 공수부대가 공항을 완전히 장악하고 그때부터 아 이제 후속 우리 편 수송기들이 착륙해라 했는데 우크라이나에서 그 공항을 방어하던 군인들이 너무 잘 싸웠기 때문에 엄청나게 오래 버티다 보니까 총알이 날라오는 상황에서 공항에 비행기가 착륙을 할 수는 없잖아요. 너무 위험하니까. 네. 그리고 착륙을 하다가 만약에 활주로 위에서 비행기가 터지고 이러면 공항은 거의 한 달 넘게 못 쓰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공수부대의 추가 투입도 불가능해지니까 이 공수부대들은 지원도 못 받고 러시아 공수부대는 이제 큰 네. 피해를 입고 도망가게 된 거죠. 그래서 점가선 모두가 작전이 실패했던 게 초기 러시아 침공의 실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점 작전에 공항 점거 작전도 실패. 선 작전은 뭐 지들끼리 탱크가 꼬여갖고 진격도 못하고 실패. 뭐 이렇게 된 거네요. 근데 그 와중에 인명 피해가 상당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였나요? 지금 전문가나 러시아 주장이 너무 달라가지고 지금 말하는 거의 모든 데이터는 몇 년 지나면 틀릴 것이지만 그래도 최소 10,000명은 죽었지 않나 러시아군이. 물론 러시아군은 이거보다 훨씬 적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했는데 파괴된 탱크라든가 장갑차 그 확인된 것만으로도 수천 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차 이라크전 전쟁 같은 경우에는 테러와의 전쟁. 테러와의 전쟁에서 이라크 부분만 따로 떼서 하면 미국이 6년 동안 전쟁을 했는데 4,000명 정도의 전사자가 발생했는데 한 달, 두 달 만에 이렇게 거의 만 단위 사상자가 나왔다는 건 정말 네. 엄청난 피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전략을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나요? 전략을 바꾼 건 단순하게 지연전 그리고 내가 점령한 지역 중심으로 조금씩 존버해 간다. 물론 존버라는 의미는 이제 원래 있던 거에서만 버틴다는 건데 사실은 그건 아니고 원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점령했던 동부 돈바스 지역 그리고 남부 크림반도 지역을 중심으로 점령지를 조금씩 확보해 간다. 이런 네. 전략을 사실상 4월 2일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 와중입니다. 초기에는 키이우로 확 공수부대 떨어뜨리고 막 긴급하게 진격을 해서 뭐 끝내겠다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슬금슬금 작전. 네, 맞습니다. 조금씩 늘려나가는. 그리고 그렇게 된 이유에서는 우크라이나의 방어 작전이 크게 성공한 것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걸 전격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 그 러시아군이 탱크랑 장갑차로 계속 달리고 도로 근처에만 이렇게 점령을 하고 다른 땅을 점령을 안 하니까
보니까 우크라이나군의 방어 작전이 정말 잘 좋은 효과를 냈어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티셔츠를 세인트 제블린이라고 하는데 네. 그 제블린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이 제작한 대전차 미사일, 그러니까 전차를 잡기 위한 미사일인데 요거를 미국이 우크라이나한테 많이 공급했고 이 미사일이 큰 성과를 내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아 이게 나라를 구한 미사일이다, 성 제블린이다. 네. 그래서 이렇게 캐릭터를 만드는 겁니다. 요 티셔츠는 그 우크라이나군에 기부를 하는 단체에서 제작한 티셔츠고요. 예. 이거랑 이제 영국제 엔로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엔로는 로켓포인데 유도가 약간 되는, 그래서 유도 그 미사일이라고는 안 하고 이제 대전차 무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러시아군의 뚜껑을 잘 딴다고 속칭 표현하는데 공격과 명중률이 좋아가지고 러시아 전차랑 이제 장갑차 수천 대가 파괴된 거죠. 그런데 뭐 이제 뉴스를 보면은 러시아의 장갑차들이 크게 뭐 훼손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리면서 뭐 제블린 무기가 효과가 있다 혹은 뭐 대전차 사냥 쪽 네. 뭐 이런 헌터들이 이제 활동을 하면서 그게 성과를 거뒀다 그러는데 실제로 이게 우리나라도 6탄 시병사라고 전설적인 영웅들이 있죠. 뭐 전차를 상대로 이제 막아선. 근데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이제 인간이 전차를 어떻게 잘 막아서고 있는 건가요? 아, 사실은 이게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많은 우크라이나 군이 많은 러시아 전차를 파괴하고 이게 정말 역사에 남은 성과인 건 맞는데 우크라이나 군의 피해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게 보통 탱크 사냥조라 해가지고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제블린 미사일, 그 다음에 엔로 대전차 무기를 들고 있는 뭐 서너 명의 팀과 그 다음에 기관총이나 저격총을 들고 있는 호위병, 이렇게 서너 명의 팀이 이제 탱크 한 대씩 매복을 해서 잡는데 항상 예비 사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미사일을 쏘고 마서 러시아 탱크는 딸 수 있는데 이게 반격을 받아서 죽기 너무 좋아서 우크라이나 군도 정말 목숨을 걸어가면서 희생을 하고 많은 피해가 있었어요. 정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미사일을 쏘고 자기 위치가 뻔히 노출되는데도 아 그래도 쟤를 탱크를 부수고 난 죽겠다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희생을 해가지고 얻은 승리라는 거는 꼭 말하고 싶었습니다. 이게 성과는 좋았으나 우크라이나 측도 희생도 컸다. 자, 인간이 전차를 이기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다음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성과 같은 걸 보면은 장군들이 많이 저격으로 죽었다 이런 전쟁이 없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러시아 측 공식 발표만으로도 거의 10여 명에 가까운 장성급 인사들이 전사를 했는데 현대전에서 장군이 죽는다는 일이 사실 거의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뭐 일부 시청자분들은 군대에서 KCTC 같은 훈련하면서 뭐 적의 대대장 죽거나 아니면 우리 대대장님이 전사하거나 이런 걸 해볼 수도 있는데 커맨드 센터 같은 데서 지휘를 해야 되는 장군들이 죽는 이유는 이제 일단 미국의 지원이 있었다. 스파이 위성과 정찰기로 러시아군의 동향을 속속들이 알려주고 그것을 우크라이나가 잘 받았습니다. 다만 이게 미국이 야 어디 좌표에 가면 러시아 장군 누구가 있으니까 죽어라. 요 정도로 정확한 내용은 있지 않고 야 러시아가 이쪽으로 진공한다. 이 길에 따라서 온다. 여기 전차 몇 대가 있다. 비행기 몇 대가 날아간다. 이런 정보를 이제 우크라이나군에 전달하면 최전방에 우크라이나군의 방어팀이나 공격 대전차 사령조가 방어를 하려고 가니까 그 정보를 받고 정보를 받고 가니까 선봉에 러시아 장군이 있는 거예요. 원래는 장군이 이제 후방에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일단 러시아군의 통신 체계가 발달하지 못하고 지휘 통제가 잘 안 돼가지고 장군이 야 저기 가, 야 너 저기가 이런 말을 후방에서 해주는데 전방까지 전달이 잘 안 돼서 아 이러다간 안 되겠다 싶어서 러시아 장군들이 직접 전선의 전방으로 나가가지고 자기가 여기로 가자 저기로 가자를 찍어주는 거의 상황에 이르렀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아 우크라이나군이 아 러시아들 방어하려고 이제 팀을 보내거나 이제 방어전을 펼치니까 저 군인은 할아버지가 좀 나이 많은데 그래서 죽고 나면 이게 장군이었던 거죠. 죽이고 나면 네. 그렇게 해서 이제 10여 명의 무려 장성들이 별이 막 우수수 떨어지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도 이제 이번 전쟁에서 좀 특이한 점이고 이번에 또 화제가 됐던 게 거대한 배 뭐 순양함급인가요? 그게 격침이 됐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그것은 제가 비즈한국에 자세히 설명해 놓은 칼럼이 있어서 그걸 잠깐 요약하자면 우크라이나군이 만든 넵튠이라는 지대함 미사일, 그러니까 땅에 있는 트럭에서 해상의 배를 격침하기 위한 신형 미사일이 있었는데 이게 딱 한 세트가 있었어요. 그걸로 러시아 군함을 쐈더니 원래 한 발로 격침이 되고 이런 것은 아니었는데 그 모스크바함이라는 대형함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한 발 맞았는데 큰 피해를 입고 견인을 하려다가 견인하는 도중에 침몰을 해버린 거죠. 딱 한 번 있는 기회가 그럼 정확하게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예, 물론 그 와중에 이제 들려오는 소식으로는 우크라이나군이 드론으로 기만 작전을 펼쳤다. 뭐가 작동이 안 됐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도 있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한 발로 맞췄고 그다음에 한 발 맞아서 침몰이 안 될 군함이 평소에 관리가 부실하고 훈련이 덜 되어 있어서 결국엔 침몰했다 정도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거의 있을 수가 없나요?
보통 저 같은 사람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칼럼을 쓰거나 아니면 소설을 쓰면 리얼리티가 떨어지니까 악플이 달린다 정도의 수준입니다. 정말로 웬만한 밀리터리 네. 소설가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써놓으면 진짜 개가 지옥을 먹고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 미랄못이 세계 제2의 군사력 러시아를 상대로 상상의 나를 펼치지 말았는데 현실은 항상 상상을 뛰어넘는 막장이 생깁니다. 거의 뭐 말하자면 골프 처음 쳐본 사람이 홀인원하는 그런 격이네요. 예, 물론 우크라이나 군도 연습을 열심히 했고 이런 판단이 잘못한 거는 이제 서방 측 전문가 그리고 저를 포함한 이제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우크라이나 군을 너무 우습게 보고 있던 탓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 나라를 지키려는 마음도 충분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준비도 열심히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100일 넘게 이제 전쟁이 계속되고 있어요. 현재 상황은 어떻게 보시나요? 현재 상황은 이제 4월 달 중에 러시아가 점령한 영토를 우크라이나가 뺏고 러시아는 뺏기지 않기 위한 일진일퇴의 연속입니다. 지금 상황은 사진으로 이제 전황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남부랑 동부 지역 그러니까 크림반도와 돈바스 지역 근처에 러시아가 영토들을 많이 점령하고 있는데 초기보다는 기세가 약해졌지만 이 한 번 점령한 이쪽 땅을 러시아가 어떻게든 지키고는 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군은 이걸 뺏으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다. 포탄이 모자라서 뭐 이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가령 이제 요새 우크라이나군이 많이 지원을 요청한 게 포병, 그다음 포탄인데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 국방장관 이야기를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하루에 5,000발, 6,000발의 포탄을 쏘는데 러시아군은 5만 발, 6만 발의 포탄을 쏘고 있어가지고 지금 매우 어렵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선이 이제 옛날 2차 대전이나 1차 대전처럼 이제 전선이 딱 생성되고 우크라이나군이 점령을 하고 돌격을 하면 러시아군은 그 우크라이나에 가고 있는 마을에 포탄을 비를내서 거의 사람이 못 들어가게 막아버려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멈추면 러시아군이 다시 이제 들어가가지고 그 마을을 점령하고 그러다가 우크라이나군이 다시 침공하면 그 러시아군 병력을 빼내고 그 지역에 다시 포탄을 뿌려가지고 우크라이나군 물러가게 하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 러시아의 포탄이 무한이 아니잖아요. 사실상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무한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게 지금까지 제가 러시아군이 얼마나 못 싸우고 얼마나 실수를 많이 했고 했지만 장비도 많고 포탄도 많습니다. 아무래도. 그리고 아직도 미국이나 유럽이 지원을 하고 있지만 대포라는 게 생각보다 조절을 배우기 어려운 무기입니다. 포병을 하신 분들은 처음에 신병을 나와가지고 막 연습하고 특히 교육받으면 아시겠지만 공부해야 될 것도 많고 특히 우크라이나는 이제 구소련 무기를 가지고 있다가 전혀 다른 서방 무기를 지원받아야 되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긴 했는데 이 공부를 한 데만 또 한 달, 2달 시간이 걸리는 거죠. 이 서방 무기가 지금 지원이 많이 되고 있나요? 예, 지금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아직도 모자라긴 한데 그래도 사실상 유럽이 줄 수 있을 만큼 전 유럽의 야포와 자주포들을 조금씩 끌어모아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고 다만 그게 되더라도 아마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의 포병 세력 열세가 이제 우크라이나가 1이면 러시아는 지금 10 그리고 유럽의 지원이 다 끝나도 우크라이나가 3, 4, 러시아가 10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 밀리네요. 차이가 그렇게 심한가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유럽의 모든 자주포랑 야포합을 다 합쳐도 대한민국이 가진 야포랑 자주포보다 비슷하거나 약간 더 많을 정도로 유럽이 원래 가지고 있던 무기가 작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상 우리나라가 북한 때문에 정말 비정상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나라가 더 많이 갖고 있을 수도 있나요? 유럽 전체랑 비하면? 실제로 가동하고 당장 포를 쏠 수 있는 거를 몇 대씩 계산해 보자라고 하면 우리나라에 있는 포 숫자가 유럽 전체의 작동 가능한 포보다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예비 물자나 이런 게 많아서.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에 서방이 무기를 많이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 얘기도 해보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러면 거기에 어떤 영향이 있나? 우리나라도 좀 방산 쪽에 어느 정도 강점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부분 한번 얘기해 볼 텐데요. 첫 번째 궁금증은 일단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이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20만 가자!